나도 할 수 있는 의료 선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몇 번에 걸쳐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전희근이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1960년에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 군의관으로다가 근무하고 1967년에 미국에 와서 이제까지 53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 와서 사는데 여기 펜실베니아 의과대학 병원에서 방사선과 레지던트를 마치고 조교수로 근무했습니다. 저는 본래 기독교인의 집안에 태어났고 감리교인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주일학교에 다니고 그랬지만은 믿음은 아주 약하고 시시하고 미미한 교인이었었죠. 그러다 미국에 와서 필라델피아 한인 연합교회에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다시 맞아들이고, 그리고 born again, 거듭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에 1984년부터 단기 선교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주일간씩 매년 다녀왔는데 주로 미국 의료 선교 협회 World Medical Mission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나갔었습니다. 이 단체는 빌리 그레함의 목사님의 아드님 프랭클린 그레함이 회장으로 계시는 Samaritan's Purse라는 그러한 단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를 가면서 가서 일하는 것보다도 배우고 싶어서 일부러 여러 다른 나라의 또 다른 선교 기관을 통해서 잠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닌 덕택에 그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아세아 연합신학교에서 덜보러 와서 그 단기 선교에서 다니면서 배웠던 그 의료 선교를 좀 나누어 달라고 그래서 액트 아세아 연합신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해서 수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여기 달라스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학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료 선교학 강의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배운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 제목이 내가 할 수 있는 의료 선교인데 왜 내가 의료 선교를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의료 선교를 할 수가 있는가? 나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다. 그런데 의료 선교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의료 선교사 숫자가 너무나 작아서 의사나 간호사만으로 의료 선교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2020년도 통계를 보니까 한국 총 선교사가 22,259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의료 선교사는 711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KWMA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그리고 크림 한국 선교연구원 두 단체가 합동으로 연구한 결과인데, 그러니까 한국의 의료 선교사는 총 선교사의 0.3%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0.3% 의료 선교, 이게 충분한 것인가 또는 부족한 것인가? 총 의료 선교는 총 선교의 몇 %나 해야 되는가? 그 대답이 있는가?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의료 선교는 총 선교의 25%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25%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통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신 데 쓰신 것이 한 75%고 나머지 25%는 환자 고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이런 일에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마땅히 25%를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의료 선교, 환자 치료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이런 일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목표를 아직 별로 세워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로 0.3%밖에 안 되니까 이것이 어림도 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 의료 선교사가 부족한 이유가 재래식 의료 선교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해는 뭐냐면 첫째로 의료 선교는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다. 이거에 국한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또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니까 나는 의료 선교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이런 일 때문에 의료 선교사 지망생이 적고 의료 선교사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일에 내가 그러면 의료 선교를 하고 싶다. 그럼 나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데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검토해보고 공부해보고 나누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의료 선교를 할 수가 있느냐? 물론 첫째로 먼저 우리 의식 구조 생각에서 새로운 이해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와 간호사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의료 선교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이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비의료인,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그러한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의료 선교는 첫째로 병원 운영, 선교 운영이 있고 둘째는 의료 교육이 있습니다. 먼저 진료소나 병원이나 이런 의료 선교를 운영하는 면에서 과거에는 병원의 원장은 의사들이 했었습니다. 현재는 병원장은 CEO 또는 MBA 그 비즈니스를 통과한 이런 분들이 많이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에 능한 목회자나 또는 평신도가 의료 선교에 선봉이 되어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진료하는 것은 의사들을 초청해서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운영면에 있어서 비의료인들이 나서서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비의료인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의료 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는 1986년부터 매년 단기 선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로 치면 굉장히 일찍 단기 선교를 시작한 교회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의료 선교를 많이 의사들이 또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팀이 돼서 이제 가게 됐는데 가면은 환자들 보고 약 주고 하지만은 그 의료에 대한 강의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2002년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에 이제 의료 교육을 시키는 가운데 제목이 에이즈 강의였습니다. 그때 그 팀원으로다가 박인 집사라는 분이 같이 가게 됐는데 박인 집사는 수학 선생입니다. 고등학교 수학 선생인데 제가 박인 집사님한테 이번에 에이즈 강의는 박인 집사님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박인 집사님이 아니 제가 어떻게 의사도 아닌데 에이즈 강의, 의료 강의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Do you trust me? 나를 믿느냐? 했더니 믿는데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설득을 해서 박인 집사가 에이즈와 의료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요새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 에이즈에 대한 또 그 이외에 의료에 대한 재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인 집사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러고 가서 강의를 했는데, 이제까지 그때까지 의료 강의 한 중에서 이 수학 선생 박인 집사님이 제일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강의를 하면은 때때로 전문 의학 용어가 튀어나온다고요. 그 전문 용어가 튀어나올수록 듣는 그 아프리카나 또는 동양이나 어디 제3세계의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재미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이 박인 집사님은 수학 선생님이니까 이 전문 의학 용어가 튀어나올 일이 없다고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반 용어로다가 이제 강의를 이제 하죠. 그런데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은 의학 지식은 있어도 이 강의하는데 훈련 받은 사람들은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학교 선생님이니까 이 아이들 다루는 거, 강의하는 거를 잘 훈련이 돼 있는 분이니까 이 가서 에이즈 강의를 하면서도 그 사람들 컨트롤 이렇게 잘 모으고 재미있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효과적이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은 의료 선교 나갈 때에 의료 교육에 관한 것은 의사나 간호사가 하지 않고 일부러 안 시킵니다. 주일학교 선생이나 그런 경험이 있거나 또 학교 선생이거나 뭐 이런 강의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의료 강의를 하게 됩니다.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을 시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노래와 연극이 선교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1987년도에 저와 제 아내가 콩고, 그때 이름은 자이어였었습니다. 지금은 콩고죠. 콩고 병원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그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병원의 직원이 하루는 농촌에 나가서 농촌 진료 또 의료 교육을 시키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쫓아갔습니다. 그 자그마한 마을에 갔는데 하니까 수십 명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빙 둘러서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근데 가사도 못 알아듣고 무슨 찬양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부르는 찬송가하고는 영 다르고 그런데 그것이 10분, 20분, 30분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집에도 가야 될 텐데 의료 교육을 언제 시키고 이 노래만 부르고 있나 그랬는데 한 시간 동안 그렇게 노래를 하더니 이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강의는 언제 하고 벌써 집에 가는 거냐 이제 그랬더니 이제까지 1시간 동안 강의했다 이거예요. 아니 무슨 강의를, 이분들이 그 노래를 하면서 그 의료 교육에 대한 걸 찬양으로 노래로 이렇게 해서 가르친 거예요. 제가 에콰도르에 갔을 때 만나서 친구가 된 분이 버니 라피트라는 미국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은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분이에요. 그런데 남편과 같이 이제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갔는데 노래도 곧잘하고 풍금도 좀 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주일학교를 가르치는데 주일학교 가르치는 내용 중에 의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 아는 그런 노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을 끓여 먹어라, 물을 끓여 먹어라.
손을 씻어라, 손을 씻어라 이런 식으로 의료 교육에 대한 것다가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가르치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 버니 라핏은 그 음악을 통한 의료 선교에 대한 해서 논문을 써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에서 논이나 밭이나 아래서 일할 때 둘러서서들 이렇게 어이 하면 노래를 하면서 옛날에 전통을 배웠잖아요. 마찬가지죠. 그 의료 교육을 가사를 만들어서 노래를 해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의료 교육을 시킬 때 만화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지금 여기 보신 대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완성된 그림이고 제일 처음에는 백지 하나만 가지고 나가요. 이 가지고 나가서 한쪽에다가 둥그렇게 해를 그려요. 그리고 밑에다가 쭉 이렇게 내가를 그려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거기다가 소를 그렸다고요. 그래서 소를 그리는 거는 조금 좀 훈련이 필요하겠죠. 근데 조금만 연습을 하면, 이건 제가 그린 건데 조금만 연습하면은 이만큼 그릴 수가 있다고요. 그럼 소를 그리고 거기서 소가 대변 보는 걸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그림 앞에 가서 이제 이 물을 떠먹는 그 신용을 한다고요. 물을 떠먹어. 그 물을 떠먹고 나서는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그러는 연극을 한다고요. 이러한 방법이 물론 그 물을 끓여 먹으라는 거다 책으로다가 만들어서 주면은 글을 읽지 못하니까 소용없고, 강의를 하면은 졸림이 오고, 그러니까 이런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만화도 완성된 게 아니고 잘된 그림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려가는 그런, 백지에다가 하면 궁금하잖아요. 백지에서 무슨 그림, 뭘 하는 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할 때 연극을 조금 섞어서 한다면은 그 현지에 있는 현지인을 시켜서 연극을 간단하게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드렸지만은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의료 선교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걸만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번에 의료 선교는 환자 치료하는 것 이상이다. 환자 치료도 우리 전인적인 건강 관리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인적인 건강 관리, 영어로는 holistic health 또는 holistic healthcare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전인적 건강, 총체적 건강, 통합적 건강, 통전적 건강, 여러 가지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렇지만 베이직하게 기본적으로 몸의 건강,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그리고 영의 건강, 영혼의 건강, 이 세 가지가 다 합친 것이 전인적 건강이지 않습니까? 이 전인적 건강을 강요하는 데에 육체적 건강도 그렇지만은 더군다나 마음의 건강이나 영의 건강은 그는 의사들이 할 건 아니고 비의료인들이 얼마든지 잘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의료 어떻게 몸과 혼과 영의 건강과 관리와 이런 걸 하겠냐, 그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고 연구할 과정입니다.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의료 사역 가운데 의료 선교 내용의 확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컴퓨터와 텔레메디슨입니다. 컴퓨터,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에 갔었는데 그때 컴퓨터 전공한 사람들이 와서 뭘 하는 거니,
컴퓨터 설치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컴퓨터는 가서 보니까 그때까지는 환자가 오면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다 글로 써서 차트를 만든다고요. 이름, 성명과 또 뭐 병명과 뭐 여러 가지 쓰는 거, 그리고 약품 구입하고 투여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또 약품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 구입을 갖다가 다 종이에다 써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종이로 쓰지 말고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쓰는 그 병원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컴퓨터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전공한 사람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병원 운영에 쓰는데 얼마나 효과적이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텔레메디신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이것은 이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을 이용한 그러한 병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환자가 왔는데 피부병이 걸렸어요. 근데 현지에 있는 의료 선교사나 의사나 우리 사람들이 봐도 알 수가 없잖아요. 뭔지 모르겠다고요. 피부과 전문 의사가 아니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걸 사진을 찍는다고요.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한국이나 미국에 보낸다고요. 그래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피부과 전문 의사들 몇 사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volunteer를 갖다 읽고 이건 무슨 병이다 알려주면 그런 시스템, 그걸 텔레메디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사진 찍는 건 제일 간단한 거고, 또 혹시나 진료소가 있어서 엑스레이를 찍었다, 선교지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로 봐서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 또는 초음파를 검사를 했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럴 때 역시 인터넷으로다가 텔레메디신으로 한국이나 미국에 보낸다고요. 그러면 그 방사선과 전문의사들이 이걸 보면서 이건 뭐다 알려주는 그런 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린아이가 혹이 있는데 혹을 조금 조직을 띄었어요. 그래서 협력을 만들었다고요. 그 현지 사람들이 이거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역시 한국이나 미국에다가 보내서 병리 의사들이 보고 이건 뭐다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을 텔레메디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비의료인이 의료 선교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의료 선교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25%의 의료 선교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죠. 헌신자를 발굴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 헌신자를 어떻게 발굴하느냐, 이 목사님 또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선교 대회에 참가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죠. 알려주고 encourage 해주는 거죠. 단기 선교에 참가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나눠주고, 선교사와 가서 선교사와 만나고 또는 책으로 읽으면서 보존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선교 또 의료 선교에 대한 도전받는 것이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의료 선교를 향상시키는데 25%를 참 이렇게 달성하는데 첫 걸음이, 첫 발이
목사님들이 이 선신자를 발굴해 준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 대회를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루이빌 켄터키에 매년 열리는 글로벌 미션스 헬스 컨퍼런스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곳에 여러 번 참가해서 많은 걸 배우고 도전을 받고 그랬는데 한 2천여 명의 젊은 미국 사람들이 모였는데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도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이제 선교 대회를 시작을 했는데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매 경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미 의료 선교 대회입니다. GMA, Global Medical Mission Alliance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한국 기독교 의료 선교 대회가 매 경년마다 있습니다. 이런 걸 찾아서 의료 선교 대회에 참가하는 일이 헌신자 발굴의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그 의료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신학 교육의 갱신입니다. 신학 교육을 보면은 그 거의 다가 한 예를 들어서 신학 교육 과목 중에 중요한 것이 조직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 신학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의 그 구원에 관한 구원론. 근데 조직 신학의 그 대부분이 예수님의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공부하는 학문이라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25%나 쓰신 일, 환자 치료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느냐, 조직 신학에는. 왜?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 조직 신학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이 환자 치료한 일, 왜 환자를 치료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뭐 여러 가지 등등을 공부해서 안목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신학교에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선교 훈련원에서도 물론 이 의료 선교에 대한 과목을 집어넣어서 의사가 아니고 목회자라 할지라도 의학에 대한 의료 선교에 대한 견문이 있어가지고 좀 아이디어를 심어주는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는 Community Health Evangelism, 지역사회 보건선교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 건강에 대한 교육과 진료, 간단한 예방, 또 가정과 교회에 대한 거, 또 사회에 대한 거,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 지역 그런 개발,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 같은 걸 갖다가 같이 포함해서 가리키는 것이 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최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만 선교사로 다 의료 선교를 한 게 아니라 현지 의료인을 양성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벵글라데시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닥터 올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외과 의사인데 혼자 계세요. 꽤 큰 병원인데 수많은 환자를 다 혼자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이 현지인들을 갖다가 3개월, 6개월, 1년 프로그램으로 다 각각 훈련을 시키는 것을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3개월 의료에 대한 걸 갖다 가르칩니다. 근데 3개월 배워서 뭘 하겠느냐. 이분 3개월 정도 배운 사람은 그냥 환자들이 막 몰려오니까 교통 정리해주는 정도에서 그치는 거죠. 여기는 급한 환자다. 이건 괜찮다. 이건 내과 환자다. 외과 환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만 해주는 정도 아주 레벨에서 일을 조금 시킬 수가 있다고요. 또 6개월
의료 훈련 받은 사람한테는 이제 환자 차트도 쓰고 뭐하고 여러 가지 또 맡길 일이 있고 1년 정도 훈련을 시킨 다음에는 그다음에 간단한 아스피린 줘서 보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아주 미미한 의료지만은 그러나 많은 환자들이 올 때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현지 의료인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의료 선교가 부흥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장래 의료 선교는 어떻게 되겠느냐? 홀리스틱 메디컬 미션, 전인적인 의료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이런 목표를 위해서 목사, 전도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내적 치유자, 음악가, 미술가, 연극 작가, 배우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의료 선교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의료 선교에 대한 역사라든지 또 질병에 대한 원인 또 치료 뭐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